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를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미 구금 한국인 잃으면 내일 귀국한다라는 건데 조금 전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구금된 한국인 미국 현지 시각으로 10일 오후 2시 30분 전후로 출발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미국 현지 시각이죠. 그럼 우리 시각으로는 대체 언제를 얘기를 하는 거냐? 11일 내일 새벽 3시 30분을 전후해서 미국 현지에서 출발을 할 예정이다라는 거죠. 그럼 대체 언제 도착을 하느냐? 지금 만약에 우리 시각 새벽 3시 30분 전후에서 출발을 하면 내일 오후 6시 반쯤에는 한국에 도착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지는 얘기는 이 구금된 한국인 전원이 다 귀국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다라고 좀 전해지고 있죠.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자진 출국 형식으로 무사 귀국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정청래 야당과 악수 하루 만에 위헌정당 해산 경고를 했다라는 거죠.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랑 악수하면서 상당히 좀 이목이 쏠렸었죠. 그런데 그랬던 정청래 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같이 볼까요? 내란 단절 못하면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 내란과 단절하지 않으면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받을 수 있어요. 이 정당 해산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를 했다라는 거죠. 한 50분 얘기했는데 이 중에 요거 한 번 들어있었던 거냐라는 건데 여기 같이 볼까요?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선 민생이 10번, 협의가 4번, 내란이 26번, 개혁이 17번, 청산이 16번 언급이 됐다라는 거죠. 주로 포커싱이 내란과 청산, 개혁 여기에 지금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청래 대표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경향신문 같이 보죠. 경향입니다. 정청래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일단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악수하기 전으로 다시 돌아온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서 저희가 눈길이 가는 건 조금 전 중앙일보는 위헌정당 해산을 경고했다라는 게 제목이었었죠. 같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반면 경향신문은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일면을 뽑았다는 거. 결이 살짝 다른 기사 두 개를 저희가 같이 보여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노조 자녀 특채 불공정의 대명사 아니냐라고 이재명 대통령 노란봉투법 공포 날인 어제 직격을 했다라는 거죠. 어제 화요일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노조 자녀 특채하는 거 이건 불공정 대명사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노동계의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는 건데 갑자기 왜 했느냐? 어제가 노란봉투법 공포되는 날이었다라는 거. 네. 지금 노동계의 권익 증진 입법을 통해서 확보를 하지만 노동계도 문제점은 고쳐야 됩니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주식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로 가닥을 좀 잡았다라는 거죠. 지금 주식 양도세 기준이 기존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춥니다. 강화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관련해서 어제 다시 50억으로 유지할 거다라는 쪽의 취지의 얘기가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나온 김용범 정책실장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기 볼까요? 김용범 실장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재명 대통령도 장동혁 대표가 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주주 기준 10억으로 하향하는 게 아니라 현행 50억으로 좀 유지가 되지 않겠냐. 아마도 내일 있을 이재명 대통령의 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얘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네요.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보면 커뮤니티 is not cage, 커뮤니티는 세장이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보이고요. 지금 여기를 보면 핸즈 오프 현대 이민자들은 이 근로자들이다, 이 이민 근로자들이다라고 지금 얘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현대 손 떼세요. 커뮤니티는 세장이 아닙니다라고 추측컨대 미국 현지의 주민들로 보이는데 직접 지금 여기 뒤에 보이는 현대 공장 앞에서 이렇게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선 동맹국이 우리 투자하겠다는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는 충격이 있었던 구금 사태이긴 했는데 현지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우리한테 투자하고 공장 차리고 싶겠습니까? 라는 비판이 보시는 것처럼 쇄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목소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귀에 들려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좀 같이 드네요.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도주 우려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특검, 죄질이 불량한 국정농단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에 보고가 됐다. 어제 국회 본회의가 열렸죠. 그리고 여기에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됐습니다. 근데 보고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대략 보고가 되고 24시간 이후 그리고 이 72시간 이내 만 하루 이후 3일 이내에 표결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캘린더 같이 볼까요? 추측컨대 요때 1일날 국회에 제출이 되긴 했는데 보고 자체가 어제 본회의에 보고가 됐죠.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돼야 되는 만큼 3일이라고 하면 12일 오전까지가 지금 만 3일이 되는 건데 오늘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는 날입니다. 때문에 오늘을 아마도 건너뛰고 11일 날 표결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표결을 할 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만 되면 통과하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만으로도 충분히 통과가 될 걸로 예상은 되긴 합니다만 송영훈 대변인님, 지금 통과가 된다고 해도 국민의힘 입장에선 어떻게 또 표를 던질 거냐도 사실 관심이 가는 부분이긴 해요.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네. 자율투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자율투표가 바람직해 보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다 같이 항의의 의미로 표결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저것이 권성동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힘의 문제인 것처럼 국민들께 비춰질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당수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도 했어요. 네. 그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라도 권성동 의원 본인이 이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마당에 그것을 존중하는 자세로 자율투표로 국회 투표에 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자율투표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자칫 다 같이 이 뭐 반대를 한다고 하면 국민의힘 전체의 문제처럼 아주 보일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가 일단 나는 이 영장실질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뜻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아마도 자율투표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체포동의안이죠. 체포동의안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에 사전 절차의 개념인 겁니다. 체포동의안 통과가 돼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영장이 발부가 돼야 구속이 되는 그런 차원인 건데 지금 이 특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특검 권성동 통일교 1억 외에도 정치 자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좀 같이 보겠습니다. 본지가 입수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권 의원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 6선 빌딩 내 중식당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만나서 1억을 받았고 요 1억을 받은 당일 찍어둔 1억 원의 사진도 영장에 같이 적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특검은 1억은 거의 뭐 소명이 됐다라고 아마 특검 입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관건은 근데 이거 말고 이거 외에도 더 받은 정치 자금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영장에 구체적으로 또 나오진 않았어요. 그럼 조현산 변호사님, 특검이 추가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시임증만 있는 것이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영장 실질 때 서희건설 일본관 이 회장이 자수를 쓱 들이밀었죠. 그것처럼 뭔가 조커처럼 하나 갖고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는 것이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아마 네. 아직까지는 의혹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그런 증거가 나와 있다고 한다면 이번
영장 청구 단계에서 포함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더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을 더욱더 확실하게 담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 살펴보게 되면 아마 이번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 추가적인 증거가 제출될 가능성은 뭐 개인적으로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겠다라는 뜻을 밝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통일교와 유착된 그 연결고리로 권성동 의원이 지목이 되고 있고 실제로 활동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역할을 위해서 들어간 그런 정치 자금이라는 것들이 단지 1억 원에 불과한다고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통일교 측에서 요청한 그런 많은 그런 통일교의 수원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 관련해서는 그 대가성으로 1억 원이 아니라 추가적인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아마 특검팀이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뭔가 1억 외에 추가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를 잡았다고 한다면 이 영장에 넣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았겠느냐. 하지만 1억만 받았다고 보기에는 통일교에서 요구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아마 특검이 더 들여다볼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영장을 보면 사실 이 특검에서 어느 부분을 중시해서 꼭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좀 적혀 있죠. 한국일보를 좀 같이 볼까요? 권성동 통일교 1억 외에 추가 수수 의심 수사가 필요합니다. 라는 거죠. 아까 제목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이 기사에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현재 본건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 프레임이라는 입장과 함께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등 자신의 정치 인생 최대 위기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경우 중형 선고를 예상하고 도주할 우려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송영훈 변호사님, 권성동 의원이 5선이거든요. 근데 정치 인생 최대 위기라고 생각을 해도 도주할 우려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표현은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불필요한 내용을 적었다고 봅니다. 5선 의원이고 사실은 상당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디에서 도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표현으로 구속영장을 받아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를 정면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저는 특검이 할 일을 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도 지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나가면 중대하게 해명해야 될 요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차량 안에서 발견된 차명 휴대전화가 도대체 어떤 연유로 거기에서 발견이 된 것인가. 그리고 본인의 보좌진 중에 한 명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권 의원이 통화를 하기를 원한다면서 전화를 걸었는데 하필이면 상대방이 택배기사여서 그 통화 녹음 파일이 언론사에 제보된 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권성동 의원 본인과 무관하다는 것을 법관 앞에서 납득할 수 있게 소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검이 그런 부분에 건조하게 집중하면 되는 것이지 장식적인 표현들까지 얹어서 도망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네. 근데 사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송 변호사님, 사실 구속 조건에 뭐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런 게 좀 통영적으로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인 건데 보통 검찰이 기소를 할 때 공소장에 정확하게 딱 이거는 이런 혐의로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적시를 하고 잘못한 게 명확하게 있지만 요 기소, 공소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고는 무죄로 나올 수도 있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구속영장 청구에 도주 우려가 크다라는 부분만 강조가 됐다고 한다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일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아마 특검에서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은 정말로 도망할 염려가 크다기보다는 역시나 증거인멸의 우려 부분을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것은 아무리 증거인멸의 우려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소명이 되어야지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게 되겠죠. 통상 이런 이제 불법 정치 자금을 주고받았거나 또는 뇌물을 주고받았거나 하는 사건에서 정말로 받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이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것은 지금 이제 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다이어리라든가 현금 1억 원에 관한 사진이라든가 혹은 그 식당에서 만난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종의 간접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오찬 회동을 마친 직후에 네. 권성동 의원에게 보냈다고 하는 문자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성동 의원이 상당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도 법관의 주된 관심 요소가 돼서 직접 질문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문자 메시지 부분 그리고 네. 앞서 말씀드린 차명 휴대전화와 보좌진의 통화 시도 이런 것들이 주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사실 이 영장이 이렇게 강조가 됐다고 해도 그거 말고도 재판부에서는 이 충분히 다 두루두루 증거인멸의 가능성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보지 않겠느냐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서 문자 메시지 그리고 차명 휴대폰 그리고 비서관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뭐 얻으려고 했는지 여부 등등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구속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내일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 이튿날 혹은 그 근처에서 아마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겠죠. 결론이 어떻게 날지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검사 할인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사진 기사입니다. 네. 누구야 싶으실 수 있어요. 살짝 권성동 의원 아까 얘기했는데 비슷한 거 아니야 싶기도 한데 아닙니다. 김상민 전 검사다라는 거죠. 누구냐? 김건희 여사한테 이완 화백의 그림을 줬다고 특검이 의심을 하고 있는 바로 그 김상민 전 검사다라는 건데 어제 특검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저도 수사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지만 수사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확정 편향의 오류입니다. 지금 특검 수사를 통해서 누설되고 있는 많은 수사 관련 정보들이 많은 오해와 억측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소명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림은 제가 사서 제가 소유했던 그림이 아니고 김진우 씨의 요청으로 제가 그림을 중개했을 뿐입니다. 그런 부분들 상세히 소명을 했고요. 향후 특검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김진우 씨로부터 받은 자금이라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직접 들으셨죠. 뭐라고 얘기했나 조현산 변호사님. 나도 수사 하루 이틀 해본 거 아닌데 근데 내가 볼 때 지금 특검이 확증 편향을 갖고 있어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김상민 전 검사 입장에서 검사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아마 본인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잘 알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확정 편향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은데 이미 여러 가지 정황상 김상민 전 검사가 이완 화백을 구매를 해서 이를 전달했다는 그런 정황들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김건희 씨의 오빠인 김진우 씨로부터 대리하여 구매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대리해서 구매를 했다고 한다면 김상민 전 검사가 직접 이 그림을 구매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김 전 검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니라 또 다른 대리인을 내세워서 이 그림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사 할인까지 받는 모습까지 보였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김진우 씨를 대리해서 구매를 한 것이 맞느냐에 대한 많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아마 특검팀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따져 물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납득할 만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면 아마 이 모든 것들은 김상민 전 검사가 구속되는 그런 결과로 돌아갈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히려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인지한 김상민 전 검사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레토릭처럼 확증 편향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한테 직접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오빠인 김진우 씨한테 주는데 굳이 왜 본인도 아니고 또 대리인을 통해서 건너 그렇게 사갖고 또 주느냐.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그림 자체도 사실 어제까지도 저희가 논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림 자체도 그림이 누구한테 줬느냐 얼마짜리냐. 근데 위작이냐 그러니까 진짜냐 가짜냐 논란도 같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직접 김상민 전 검사한테 기자들이 물어봤거든요. 들어보시죠. 그 위작 여부가 지금 밝혀지는 바람에 지금 제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고 그 당시에도 그 위작일 리 없다. 만일에 위작이면은 그 그림을 중개한 업체들이 도산해야 될 상황이다 할 정도로 제가 강력하게 어떤 그 업체의 신뢰성을 담보를 하고 이제 중개를 했는데
지금 위작이라는 게 밝혀져서 상당히 곤혹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 그림을 팔려고 하는 그 업체 측에서 그 이제 구매자가 좀 신분이 보장된 사람에 대해서만 판다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김진우 씨 측에서는 이제 혹시나 김건희, 김진우 일가가 그림을 산다는 정보가 새 나가면 그림이 최소 두세 배 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특별히 좀 그 신분을 숨기고 사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네. 지금 얘기는 이런 거예요. 김건희 여사 측에서 뭐 산다는 얘기가 돌면은 그림값이 엄청 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산 건 숨기고 내가 돈을 줄 테니 그러니 대신 좀 사다 줘라고 해서 나는 약간 어떻게 보면 심부름 정도까지, 이 심부름처럼 난 사서 주기만 하고 왔다. 신분이 보장된 내가 돈을 받아서 사서 주기만 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송영우 변호사님. 김상민 전 검사가요. 본인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본인의 사안이어도 어느 정도는 한 발 떨어져서 자기 객관화를 해서 이 사안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지금 그림 2천만 원 할인받아서 샀다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이 인정이 되면 그 자체로 일단 김 전 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에는 유형의 경제적인 이익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현직 검사 신분에서 그림을 검사라는 이유로 디스카운트 받아서 샀으면 네. 그것 자체가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왜 그런 부분을 대리구매를 했다고 하면서 인정을 하겠는가. 결국에는 더 높은 죄를 피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이 대리구매론으로 빠져나가서 네. 뇌물공여를 피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알선수재로 가면 이것은 준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뇌물로 인정이 되면 뇌물은 준 사람도 처벌을 받아요. 이런 것들까지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본인이 처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대리구매라는 그런 논리를 세워서 뇌물공여를 피해보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는데 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도 그러면은 도대체 왜 공천에 관해서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으며 또 그 이후에 국정원 법률특보라는 자리가 신설이 돼서 김 전 검사가 가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매우 면밀하게 전후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지금 말씀은 김상민 전 검사가 한 발 떨어져서 자신의 어떤 자신이 맡고 있는 혐의나 이런 부분을 들여다봤을 때 일단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셈입니다. 왜? 본인이 대신 사면서 본인 검사 신분이라는 걸로 좀 2천만 원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법에 위배되는 건 이걸 본인이 굳이 인정을 하고 들어간 거, 다른 뇌물이나 알선수재 이런 부분에 대해선 오히려 이게 인정이 안 되는 방향으로 청탁금지 또 이 형량이 낮은 걸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려는 큰 그림 아니었겠느냐라는 취지의 지금 얘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할인을 받았다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죠. 한겨레 기사 같이 보시죠. 진품 논란 이호한 그림 2천만 원 검사 할인 받아 산 김상민.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어디는 보도가 1억 2천만 원에 샀다 그러고 어디는 보도가 1억 4천에 샀다 그러고 왔다 갔다 해 라는 생각 하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1억 4천을 달라고 했는데 검사기 때문에 2천만 원 할인 받아서 1억 2천에 이 이호한 화백의 그림을 샀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이게 조현선 변호사님. 저희가 이번에 김건희 특검 수사를 통해서 많은 할인의 종류들이 이제 공개가 되고 있어요. 처음에 이 로봇계 업체 대표 서모 씨가 영부인 할인으로 시계를 샀다 그래서 나도 덩달아 하나 뭐 윤 전 대통령이 산다고 해서 나도 하나 샀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엔 검사 할인입니다. 검사 할인은 뭡니까? 그러게요. 저도 뭐 검사 할인이 있다는 사실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처음 하셨어요. 검사 김상민 전 검사 입장에서는 검사 할인까지 받는 것은 뭐 김건희 씨의 오빠인 김진우 씨의 요청을 통해서 대리 구매하면서 할인을 받았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셨는데 네. 앞서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귀금속 브랜드의 경우에는 고가 브랜드의 경우에는 영부인 할인이 더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김진우 씨가 김상민 검사를 통해서 검사 할인을 받을 게 아니라 영부인 할인을 받는 게 금액이 더 할인이 컸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는 얘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검사 할인이든 영부인 할인이든 일반 국민들, 서민들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얘기가 오고 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특검팀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앞서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청탁금지법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할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할인된 금액만큼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인사 청탁, 공천과 관련된 청탁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 추가적으로도 뇌물 공여 혐의도 충분히 적용하고 검토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뇌물 공여한 금액 자체가 뭐 줄어든다는 효과가 있을지언정 그 부분도 아마 특검팀이 함께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할인을 받았다고 해서 청탁금지법만 적용이 되고 뇌물이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할인 받은 만큼 또 내가 그만큼 이 금액적으로 공여를 한 셈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뇌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아, 역시 법을 아시는 분들은 좀 얘기가 좀 달라요. 송 변호사님. 그러니까 대리구매로 만약에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는 경우에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뇌물죄가 인정이 됐을 때 그 뇌물 공여의 가액은 2천만 원이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서 뇌물을 공여한 사람의 양형기준표상 양형도 굉장히 내려갑니다. 3천만 원 미만이 되면요. 양형기준표상 기본 구간인 징역 4월에서 징역 10월까지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그림 전체를 그냥 사서 갖다 바친 게 되면요. 네. 1억 원 이상이 돼서 본인의 양형 기준도 징역 2년 6월에서 3년 6월까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까지 김 전 검사가 고려해서 여러 가지 논리를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를 계속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2천만 원 할인받은 게 뇌물로 인정이 된다고 해도 그것까지도 아마 김상민 전 검사는 감안해서 얘기를 한 걸 거다. 1억 2천 다 뇌물로 인정받느니 2천만 인정받는 게 약하게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 김상민 전 검사 일단 어제 와서 조사를 받았죠. 근데 어제 김상민 전 검사만 불러서 조사한 건 아닙니다. 누굴 또 불렀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한덕수 이번엔 서희건설 사위 탓에 출석하게 됐다. 그동안 내란 특검에는 여러 번 가서 좀 조사를 받았었죠. 그런데 김건희 특검에도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왜? 서희건설 사위 관련해서 서희건설 사위 박성근 전 검사가 총리 비서실장으로 근무를 했었죠. 그래서 관련해서 뭐 서희건설 돈 준 거 알고 있었어요? 라는 걸 불러서 물어봤다라는 건데 관련 영상 같이 보고 오시죠. 우리 비서실장은 제가 원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이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 옆에 있는 인사를 하는 우리 장제원 비서실장이 한 분을 잘 선택해서 주십시오. 그랬더니 저한테 3번을 물어요.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걱정 마시고 하여튼 저 뽑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며칠 뒤에 우리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이력서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박성근 전 실장 임명에 윤 전 대통령 부부 개입 있었나요? 서희건설이 김건희 씨한테 금품 건넨 거 알고 있었습니까? 혹시 근무 기간 동안 아예 모르셨어요? 네. 사실 한덕수 전 총리가 총리 때 기자들 앞에서 한 얘기가 있었죠. 내가 추천해 주시면 제가 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말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물어보고 그래서 온 사람이 딱 하고 온 게 박성근 전 검사 이력서가였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조현산 변호사님. 한 전 총리 입장에서는 서희건설에 무슨 금품이 오간 것까지는 몰랐을 가능성도 사실 있긴 있는데 내가 쓸 사람을 위해서 너 비서실장으로 이 사람 써라고 얘기를 한 이 자체도 범죄가 될 수 있는 거냐라는 거죠. 지금 단계에서 특검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지금 해당 혐의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서 윤석열 당시 전 대통령에게 그 모든 권한을 사실상 넘긴 상태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서희건설과의 그런 유착 관계에 대해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임명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참고인 지위에서 이번 초안 조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네. 한덕수 전 총리가 이미 방금 화면에서 보였지만 그 당시에 밝게 웃으면서 본인의 비서실장 임명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을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번엔 또
들어가면서 기자들 앞에서는 함구하고 있죠. 굳은 표정으로. 그 당시에는 본인이 그렇게 말을 내뱉은 게 이렇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줄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본인이 이미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참고인 소환 조사 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특검팀에서 물어본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 것이고요. 아마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는 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도 이 뭐 피의자로 전환이 된다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충분한 설명은 이번 조사를 받으러 가서 할 필요가 있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특검에서도 이 부분을 그래도 물어볼 필요가 있긴 있는 게 서희건설에서 줬다고 하는 이 뭐 액세서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 목걸이 이런 것들의 금액대가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희건설에서 처음에 나토 3종을 줬다 그랬었죠. 같이 볼까요? 네, 처음에 얘기했었던 건 나토 3종 다 제가 줬어요 라고 자수서에 썼다라는 거죠. 그게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반클리프 목걸이 해서 대략 한 1억 1천만 원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나온 게 사실 그것만 준 게 아니고 팔찌도 줬어요 라고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반클리프 아펠 팔찌가 2개, 목걸이 하나 더 그리고 귀걸이가 하나 또 더 있었다라는 거. 요게 또 한 5천 정도 된대요. 그래서 합한다고 한다면 요게 한 1억 6천인데 물론 이제 서희건설이 이걸 다 줬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최소 요거는 확실하게 4번에 요 빨간색 요 팔찌는 김 여사가 즐겨하던 요 팔찌는 확실하게 줬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처음에 나토 3종은 송 변호사님 자수서에 이제 이봉관 회장이 쭉 얘기를 다 한 거고 자수를 한 거거든요. 팔찌 부분은 뒤늦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자수서에도 다 오픈한 건 아니네. 팔찌 나오는 거 보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앞으로 자수 감경이 이봉관 회장에게 적용될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자수를 했다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달이 되었는지 여부는 이제 앞으로 규명을 할 것인데 적어도 저 반클리프 팔찌는 줬다고 진술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죠. 그렇다면은 사실은 저 정도 되면은 받은 것이 지금까지 드러나는 것 아니겠는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뭐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반클리프 팔찌. 네. 그 외에도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라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긴 했지만 상당히 여주에 대한 의심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만은 부인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네.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걸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가운데 아까 뭐 시계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팔찌도 있고 했는데 또 다른 시계가 또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특검 김건희 일가 운영 요양원서 롤렉스, 까르띠에 시계가 추가로 압수가 됐다라는 거죠. 처음에 이 금 5돈, 처음에 저희 10돈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10돈이 아니라 5돈으로 이배용 이 국가교육위원장이 준 편지와 함께 발견된 그 금고무기가 10돈짜리가 아니라 5돈짜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5돈짜리 금고무기와 편지와 같은 데에 보관이 돼 있었던 걸 보니까 롤렉스 시계도 있고 까르띠에 시계도 있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선 김 여사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압수수색할 때 돌반지랑 같이 놓여 있던 김 여사 동생 부부의 폐물이다. 동생이 해외에 나가서 그거를 보관하려고 요양원에 금고에 넣어놨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 동생 거예요 라고 다 특검에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하고 또 이걸 또 언론에 알린 건 부당한 거 아닙니까? 라고 김 여사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김 여사도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직접 얘기한 부분이 난 모르는 일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또 조현산 변호사님 뭐 어느 정도 좀 사는 또 집들은 폐물로 롤렉스 시계 또 하기는 하거든요. 그럼 이게 진짜 그냥 돌반지랑 이런 그냥 귀금속 금부치들 다 좀 모아놓는 차원에서 같이 보관을 했는데 이게 진짜 폐물이었다라고 한다면 특검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결과를 지켜봐야겠죠.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아마 특검팀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언론에 브리핑했을 가능성이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뭐 절도범들이 절도한 물건, 절취한 물건이 밝혀졌을 때
훔친 물건이 아니에요라고 주장하면 그것을 수사기관이 그냥 넘겨야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 당시에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준 금 거북이죠. 금 네. 거북이도 있었고 편지도 있었고 그렇다면 그 옆에 또 롤렉스, 까르띠에 그런 그와 같은 고가의 제품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특검팀 입장에서는 이건 메간 매직과 관련된 각종 청탁으로 받은 물건이 아닌지를 살펴봐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살펴봐야 될 문제이고 수사를 통해서 이것이 과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보관했던 것인지 네.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각종 청탁을 위해서 받은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런 귀금속을 예를 들면 폐물로 받았다고 한다면 구태여 왜 요양원에 있는 그 금고에다 보관을 하겠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에 금고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인데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집에 있을 경우에 특검팀의 수사와 영장을 통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멀리 있는 요양원 금고에 보관한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할 수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 함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 변호사님. 저 롤렉스 시계에 관해서는요. 일단 압수가 됐으니까 네. 특검에서 진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그 확인 과정에서 저 시계가 언제 출시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네. 그것을 김 여사 동생의 결혼 시점과 맞춰볼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롤렉스 시계는 이제 널리 아시다시피 가품도 상당히 많이 유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일련 번호를 통해서 진품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자 2011년부터는 이 롤렉스 시계의 일련 번호 방식이 난수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암호 같은 것이죠. 네. 그런데 그 이전 2010년까지는 생산 연도별로 조금씩 이 일련 번호에 대한 규칙이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김 여사 동생은 언제 결혼했냐면 2010년 6월에 결혼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면서 결혼한 지 반년이 넘게 지나서 폐물을 마련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저 일련 번호를 확인을 해보면 대략의 출시 시점이 확인이 될 겁니다. 과거에 김건희 씨 측은 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관련해서도 압수 장소에서 발견된 것이 모조품이었다고 하면서 그 모조품을 2010년에 홍콩에 갔을 때 사왔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목걸이 출시 시점보다 더 빨라서 그 진술이 깨진 적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것도 감정을 하고 출시 시점을 확인해보는 과정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검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언론이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한 대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송 변호사님이 김 여사 동생이 결혼을 몇 년도에 했는지 그리고 롤렉스 시계의 이 진품 가품 여부가 난수 방식으로 바뀌었는지 여부까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아마도 특검에서 들여다보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사실 지금 나오는 게 목걸이, 귀걸이, 시계도 약간 종류별로 롤렉스도 있고 까르띠에도 있고 뭐 좀 다른 것도 굉장히 지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가방 등등 이게 형체가 있는 거 말고 이제는 특검이 형체가 없는 부분, 사적 유용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특검 김건희 종묘 차담회 수사. 대통령실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종묘에서 본인의 어떤 지인들과 사적으로 따로 차담회를 했더라. 여기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는 데인데 여기서 어떻게 차를 마실 수 있었던 거냐라는 얘기예요. 관련한 얘기가 사실 이미 국회 예결위 때도 나왔었죠. 잠깐 보고 오실까요? 세계유산 종묘에 작년 9월에 김건희 씨가 이 공간을 사적으로 차담회를 했다는 의혹, 이것이 사실로 내란 이후에 밝혀졌습니다. 실제 김건희 일행을 태운 차량이 종묘를 들어와서 조선시대의 왕들도 해보지 못한 호사를 누렸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 영령전을 대청소를 시켰답니다. 직원들이 매달려서 저 영령전을 청소한 거예요. 여기 냉장고까지 옮겨놨습니다. 직원들이 냉장고까지 옮겨서 그 말 그대로 김건희 개인 카페를 만든 거죠. 특검은 사인이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하여 사익을 위해 국가 시스템을 문랑케 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사인인 김건희 씨가 국가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공개 제한 지역인 망묘루를 일반 비공개일에 사적 지인들과의 차담회 장소로 무단 이용하였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며
네. 이미 지난 8월에 있었던 예결위에서 한번 이 민주당 김성애 의원의 질의를 통해서 공개가 되긴 했었어요. 뭐냐? 이 종묘에서 왜 김 여사가 남들은 들어갈 수도 없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차를 마셨느냐. 심지어 그거 막 청소시키고 그랬잖아요. 냉장고 옮겼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제시를 했죠. 볼까요? 여기 보면 경상관리 일지입니다. 근데 9월 2일에 작업 내용이에요. 뭐 지금 뭐 청소했다고 나오고요. 뭐 1에서 4실 청소했고 여기도 청소했고 여기도 지금 여기도 청소하고 청소 쭉 나오죠. 그리고 냉장고도 옮겼다라는 겁니다. 냉장고 등 운반. 여기도 냉장고와 테이블을 이전했다라고 지금 망묘루에 이 냉장고와 테이블을 이전했다. 지금 나오죠. 그리고 더불어서 당시에 근무 일지를 보면 CCTV가 그럼 다 찍힌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겠습니다. 전기 점검으로 인한 외곽 및 내부 카메라 작동이 요 시간대 불능합니다. 그리고 내부 카메라 화면 녹화를 그래서 일시 중단합니다. 2시 50분부터 4시 20분까지 이렇게 지금 적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때에 카메라 8대가 다 작동이 안 돼요라고 근무일지에 적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봤을 때 근데 드는 생각이 조현선 변호사님. 사실 이게 뭐 물건은 이게 금액이 어떠니까 이 정도의 뭐 혐의 이렇게 딱딱 적용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 형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김건희 특검법을 살펴보게 되면 특검팀의 수사 대상을 1호부터 2조에서 1호부터 16호까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네. 살펴보게 되면 12호에 말씀하신 대통령의 지위라든가 대통령실의 그런 자원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의 경우가 딱 전형적인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금전적으로 어떠한 이득을 얻었는지, 그다음에 금전적으로 어떠한 물품을 취득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지는 않죠. 그렇지만 종묘라는 것은 세계 문화유산 아니겠습니까? 유네스코에 등재된 소중한 국가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대통령의 영부인이란 대통령의 배우자란 이유로 대통령의 위치와 대통령의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인 그런 차담회를 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수사를 진행하고 검토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으로 특검팀이 어떠한 그런 형사적인 조문을 적용할지도 아마 따져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요 앞에선 저희가 목걸이, 뭐 시계, 그래서 뭐 명품 가방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거 말고 이젠 무형으로 어떤 사적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거죠. 관련된 수사 소식이 또 속속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협치는 없었다. 기사같이 보시죠. 정청래 국힘 향해 손가락질하며 대야 강경 노선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정청래 대표 어딘가를 통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내란 청사는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내란 청사는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내란 청사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십시오. 좀 조용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내란 청사는 보수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여러분들에게도 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간곡히 제안합니다. 내란과 절연하십시오.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사시렵니까?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십시오. 건강한 야당으로 하루속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정청래 대표 명심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루속히 돌아와야 됩니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까지 갈 수도 있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같이 볼까요?
국힘 과거 단절 못하면 해산 대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한 50분간 이어진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내란이 26번 언급이 됐고요. 협치는 0,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다. 더불어서 청산이란 얘기도 19번이나 언급이 됐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어제 이 연설을 하기 전에 저희도 어제 딱 요 시간에 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요? 협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라는 얘기에 뭐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한번 하지 않겠어요? 라는 저희 패널분의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읽어보면 윤경호 의원님, 정청래 대표 요즘 뭐 뇌구조 그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이만큼은 뭐 내란, 이만큼은 청산 이런 게 있는데 협치가 점은 있을 줄 알았는데 0이라는 건 점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저 연설이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만을 향한 연설일까? 아니면 네. 국민을 향한 연설일까? 조금 좁히자면 국민의힘 지지자를 자임하는 분들에게 하는 연설일까? 무슨 말이냐? 내란 청산이라는 게 지금 이 시대, 이 시점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대적 과제인가? 이거에 대한 강조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이 협치라고 하는 대목에서는 네. 국민의힘이 지금과 다른 모습이라면 그래도 협치라는 걸 저렇게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외면할까? 무슨 말이냐? 장동혁 대표와 그 주변에 있는 최고위원들 전부 계엄 찬성 내지는 뭐 탄핵 반대, 전혀 지난 12.3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계엄령 그리고 내란이라고 얘기되는 것들에 대해서 선긋기하고는 전혀 무관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과 위에 이제 국민의힘은 다른 모습으로 재출범하겠습니다라는 분들이 만약에 대표가 돼 있고 최고위원과 지도부를 구성해 있는 정당이라면 네. 그런데도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강공을 할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계엄 찬성, 내란 아니자 탄핵 반대 네.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한은 정청래의 저런 배드캅 역할 저건 아마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은 지금 이 시대 정신이 내란의 척결, 내란 청산이라는 게 이 거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라고 하면 협치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실 어제 이 연설을 보고 이 오늘 만평이 이런 만평이 나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분명히 전날 두 사람이 이렇게 악수를 했었다는 거죠.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 마늘과 술 먹고 쑥쑥 먹고 왔는데 아직 100일 안 됐는데 악수를 하게 됐네요. 그래서 좋아했었는데 그리고 만 하루가 안 지나서 사실상 하루 만이라고 합니다만 하루가 안 지나서 다시 곰이 되거라라고 하고 곰탈을 씌워준 거 아니냐라는 건데 최수영 의원님, 네. 장동혁 대표는 쑥이랑 마늘 다시 먹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게요. 단군 신화에 나오는 이제 쑥과 마늘이 이제 이 여의도 정치권에 소환이 됐는데 저는 사실 마늘과 쑥 얘기를 장동혁 대표가 얼마나 고심해서 저걸 픽을 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공박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우리 보고 사람이 아니라고 좀 얘기한 건 좀 과했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걸 정치인답게 좀 애둘러 얘기를 하려니 단군 신화에서 나오는 내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100일간 쑥 마늘을 먹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상대를 이제 좀 직격한 건데 그래서 화기애애했단 말이에요. 네. 아주 그 3자 회동 이재명 대통령 할 때는 빵 터지면서 우승까지 나왔는데 하루 만에 다시 싸늘한 경색 정국이 된 거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늘하고 쑥이 상징하는 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단군 신화에서 쑥은 아마 끈질긴 생명력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마늘이라는 거는 그 독하고 좀 약간 좀 쓰고 좀 이렇게 힘들지만 네. 인내를 상징한다고 봤을 때 결국에 이제 저는 그 장동혁 대표가 이런 자숙의 시간을 우리도 가지면서 우리도 더 변하겠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한 건데 그러면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말대로 많이 가졌을 때 조금 옆을 내주고 더 공간을 내어주는 이런 포용과 협치의 국량을 좀 발휘해야 될 텐데 하루 만에 저렇게 돌렸다는 거. 그러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다시 마늘하고 쑥을 먹고 싶어지겠습니까? 저렇게 강제해서 먹이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공간을 열어주면서 네. 조금 덜 먹게 하고 자신도 좀 그 시간을 좀 단축하려는 모습을 여당 대표가 먼저 좀 보여줘야 되는데 저렇게 푹 씌워져 버리면서 100일간 다시 먹고 와 그러면 그게 협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상징하는 단어들이 키워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다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하루만 24시간도 안 돼서
대통령의 협치 노력을 한순간에 찬물로 돌리는 거 이거는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말에 조금 조응하지 못한 점들이 있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말씀은 지금 쑥과 마늘을 다시 먹을래도 옆에서 이렇게 막 우격다짐으로 빨리 먹어 얘기하면 먹고 싶겠어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당 대표가 좀 품 넓게 여유를 좀 줘가면서 하게끔 유도를 하면 모를까 이런 식은 탈을 팍 씌워가면서 고음 취급하는 건 결코 좋지 않다. 근데 이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도 했죠.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협치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장동혁 대표님 말씀에 제가 공감 가는 게 꽤 많아요. 모두가 함께 사는 정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 또 정치가 복원돼야 된다는 말씀도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저도 야당 대표를 했죠. 야당 대표를 하면서 많이 느낀 게 그런 겁니다. 야당도 주요한 국가 기관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장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도와주실 것 같아서 네, 많이 하시면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정 대표님은 여당이신데 더 많이 가지셨으니까 좀 더 많이 내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또 여당이니까 많이 가지셨으니까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정청래 대표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같이 좀 여당이 좀 더 내주면서 같이 좀 사이좋게 좀 지내봐요. 협치 좀 해보세요. 라는 게 하루 전날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윤경호 위원님,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냐라는 거죠. 반한다고 얘기하는 건 좀 그럴 것 같고요. 특히 뭐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의 힘겨루기,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청래 당대표에 대한 견제, 전 그건 맞지 않는 구도라고 봅니다. 지금 정권 초기에 100일밖에 안 된 대통령한테 아무리 여당 대표가 네. 당내 선출을 통해서 됐다 한들 그건 생각할 수 없는 거고요. 문제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될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요. 제가 딱 하나만 단적으로 예를 들면 장동혁이라는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는 전환길이라는 아스팔트 위에서 큰 소리 쳤던 이 유튜버에게 의존을 했잖아요. 네. 심지어 그 덕분에 당선이 된 거다라는 분석도 일부 있었죠. 그런데 당대표가 딱 되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보면 전환길과 거리두기 내지는 선긋기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최근에 언론이 전환길의 이 모습을 안 비춰서 그런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전환길을 뭐 주요 보직 부여할 거다, 옆에 두고 여전히 같은 행보를 취할 거다 그랬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네. 그런 변화가 저렇게 대통령이 여당 대표, 야당 대표를 불러서 악수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에게 중요한 말씀 감사하다. 앞으로 내가 굉장히 도움 받겠다. 안심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단초란 말이죠. 네. 전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변하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계엄과 또 내란과 선을 확실히 긋는 모습을 보여주면 네. 왜 협치를 안 하겠습니까? 대통령의 저런 얘기 그다음에 여당 대표 역시 손을 왜 안 잡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변화는 국민의힘 쪽에서 정말 진솔하게 달라진 모습과 언행을 보여줘야 그게 시작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접점이 찾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을 지금 들어보면 일단 국민의힘이 좀 더 변화해야지 정청래 대표도 손을 내밀고 얘기를 할 거다라는 건데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윤 대표님.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상태에 변화하는 모습으로 오케이, 요 정도면은 뭔가 협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지내보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과는 달리 더 변해야만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다른 건 맞습니까?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 대통령이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럼 좋습니다. 그 정권 덮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새로움을 향해서 갑시다.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우리 손잡고 갑시다. 과연 그게 될까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건 지금 3대 특검에서 국민들에게 매일 놀라움을 줄 정도의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국민의힘의 전 원내대표조차도 계엄령 발동 당시에 했던 그 여러 행보들이
그동안에 부인했던 것과 달리 상당히 오래전부터 추경호 대표는, 전 원내대표는 계엄령 발동에 대해서 뭔가 인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이 갈 정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새롭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아무리 대통령이 자 지금부터는 선 긋고 갑시다. 국민이 따라가겠어요? 바로 그런 점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확실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다라는 걸 거듭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최수영 의원님,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되는 거다. 지금 특검에서 나오는 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협치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근데 마늘과 쑥 먹고 있다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여전히 네. 먹고 있을 텐데. 자, 그러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우리 속담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해야죠. 우리가 최소한 어떤 협치와 그다음에 정치복원이라는 문을 열기 위해서 만남이라는 손잡이를 돌려야 문이 열리잖아요. 근데 그걸 어렵사리 했는데 다시 손잡아서 손 떼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사실은 문을 안 열겠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리고 국정 운영에 대한 총체적 책임, 결과에 대한 책임 누가 있습니까? 여당에 있는 겁니다. 야당은 조력자예요. 야당이 무슨 예산 편성권이 있습니까? 국가에 대해서 인사권을 행사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발목 잡지 말자는 거죠. 근데 장동혁 대표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당이 수용하면서 네. 내란, 자 정확히 엄밀히 따지면 지금 내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수사가 진행 중인 거죠. 혐의인 거죠. 혐의자예요. 이게 확정되면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준하는 처벌이 이루어지겠죠. 종사자들은 종사자들이 있겠죠. 그런데 아예 내란당, 부역당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대화 안 할래. 그리고 너희들 반성. 그리고 이 반성과 사과를 계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케이 할 때까지 사과해야 돼. 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보면은 어느 선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국정 운영의 한 동반자의 축이라고 생각하는 여당 대표가 이게 과연 할 말입니까? 여당 대표가 책임지지 야당 대표가 책임집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정치, 상대를 절멸하겠다는 정치, 이건 정치가 아니니까 저는 여당도 함께 해야지 야당에게만 모든 것을 귀책사리에 돌린다? 이거는 저는 선후가 어긋난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선후 누가 더 먼저 움직일 것이고 누가 더 많이 변화할 것이고 여부가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 싸움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어제 이 정청래 대표의 연설을 보고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기세는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정청래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 양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양보는커녕 여전히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국민 주권 시대가 맞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재 시대입니까? 협치를 위해서 손잡고 약속했던 그것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이런 정치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를 조절하라고 주문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는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추석 선물로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소식을 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국민의힘 제1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네, 장동혁, 정청래는 여의도 대통령이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사실 아까 연장선의 느낌이에요. 내가 어제 만난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하라고 여당이 더 내주고 같이 좀 잘 지내라고 했는데 본인이 왜 나서서 막 척결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다시 뒤로 빼는 것이냐. 본인이 대통령입니까? 라는 취지인 건데 사실 이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기분 나빠할 수 있는 얘기인 거긴 하거든요. 바로 그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여당 대표 정청래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뭐 대결 국면 아니야?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가 됐으면 아주 조정이 쉽고 지시도 하면 싹싹 움직였을 텐데 정청래는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일각에서 했잖아요. 그런 프레임과 그런 싸움 구도를 겨냥해서 딱 꺼낸 게 정청래가 여의도 대통령이냐 이잖아요. 네. 여의도 대통령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과거에 윤석열 집권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에게 했던 얘기잖아요. 그때는 행정부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따로 있지만 여의도 국회에서 모든 거에 제동을 걸고 국회에서 뭐 못하게 해버리면 끝나고 그에 대한 반박으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이걸로 서로 맞부딪혔을 때잖아요. 네. 그렇다면 여의도 대통령이란 표현이 그럴듯한데 지금은
여당 내 대표에게 여의도 대통령 그건 제가 보기엔 아마 공감하기는 어려울 거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의 이 대결, 싸움 이걸 이제 부추기는 측면이라면 의미는 있는 거죠. 다만 이 대통령이 속도 조절해라 그랬는데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에 뭐 하겠습니다. 네. 뭐를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검찰청 폐지 이거잖아요. 그건 좀 별도로 따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걸 무슨 여의도 대통령 그리고 용산 대통령 이렇게 따로 나눠서 볼 이런 프레임은 지금 야당이 만든 프레임이다라는 거 이거 짧게 최수영 위원님. 네.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거 그 갈라치기 균열 이거 아닐 겁니다.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의심하는 이걸 겁니다. 선한 역할 대통령 따로 있고 악한 역할 대통령 따로 있나? 이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끊임없이 협치 소통을 얘기합니다. 근데 바로 뒤돌아 나오면 24시간도 안 돼서 바로 바뀌어요. 자, 그렇다면 혹시 대통령은 선한 역할을 자임하는 그런 쪽으로 국민의 지지를 계속 유도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행동대장은 사실 정청래 대표가 함으로써 지지층과 민주당의 요구는 다 관철시키고 그러면 대통령은 지지율 관리는 되고 여당 대표는 지지층의 또 요구도 들어주고 이런 역할을 통해 가는데 그럼 국가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사이에 야당은 형해화되고 소멸된다. 그 우려를 저는 표시한 거라고 봐요. 네. 여야가 계속된 신경전. 어제 악수하고 풀리나 물고는 텄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튼 줄 알았던 물고 보니까 막혀 있더라 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는 오늘입니다. 사람을 주목해보는 시간 아침엔 피플입니다. 먼저 첫 번째 조국 전 대표죠. 기사 같이 볼까요? 혁신당 결국 조국의 성비위 사건 수습을 맡긴다. 이 조국 혁신당 성비위 사건 관련해서 지도부가 전원 사퇴를 했죠.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들어갔는데 비대위원장에 다시 조국 전 대표가 돌아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최종 의총 결과입니다. 조국혁신당 의원 다수는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으로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을 당무위원회에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대 의견은 조국 대표가 지금 시기에 나서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다수의 의견은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당의 주요 리더로서 그 어려움을 책임지고 헤쳐나가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 숫자는 저희들이 따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매우 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결국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조국 전 대표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일 이 선정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조국 전 대표 이번 사건 관련해서 사실 뭐 손 놓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았었죠. 그래서 강미정 대변인이 탈당합니다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그 이튿날 주변인을 통해서 좀 빨리 만납시다. 만날 수 있을까요?라는 얘기를 넣었는데 답이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날 6일, 7일 사이에 전화도 한 번 하고 문자도 한 번 하고 했는데 다 강미정 대변인 답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이 이런 겁니다. 최수영 의원님. 네. 연락을 해도 이 사건의 가장 당사자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건데 물론 본인의 아니고 주변인이었긴 했습니다만 강미정 대변인 연락을 안 받는 상황에서 수습자로서 조국 전 대표가 올라가는 건 맞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비당원 시절에는 수습이 안 되고 이제 다시 비대위원장 되려고 수습하니까 수습의 노력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 전날 그 본인이 정말 말하자면 사면 복권 시켜줬다고 그 건의했다는 자성 총무원장 진우스님 찾아갈 때 기자들이 그렇게 물어도 답 안 하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 답을 해야 될 이유를 느꼈나요? 그러니까 조 전 대표가 조 원장이 생각하는 거는 항상 보면은 선택적 정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난받고 있는데 그럼 이제 와서 수습이 되면 수습이 되나요? 결국 1인 정당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 원장이 이제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거 이렇게도 욕먹고 저렇게도 욕먹으니까 그냥 빨리 매 맞고 가자. 그 전략인 것 같아요. 저 시도 빨리 했었으면 어땠을까요? 근데 이미 탈당하고 난 다음에 약간 사후약방 문식 혹은 면피용 네. 혹은 뭐 흔적 남기기 알리바이
그런 걸로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저는 조국혁신당의 한계를 이번에 노정시킨 거고 정말 이게 정당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한 본원적인 질문을 남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게 사후약 방문 면피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결국 1인 정당의 한계를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조국 전 대표, 조국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지금 상황을 수습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물 같이 볼까요? 두 번째 인물 박진영 씨입니다. 가수 박진영 씨 볼까요? 장관급 된 박진영. K-팝이 세계 교류의 장이 되도록 지원을 하겠다. 어제 인사 발표가 있었죠. 대중문화교류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 자리가 장관급 자리다라는 거예요. 네. 노래 들리시나요? 박진영 씨 이렇게 가수로 활동을 했었었는데 지금 이제 장관급의 대중문화교류위 공동위원장에 임명이 됐다라는 거. 박진영 씨 포부를 좀 볼까요?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정부 일을 맡는다는 게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로서 너무나 부담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라 많은 고민을 했는데 지금 K-팝이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고 이 기회를 잘 살려야만 한다는 생각에 결심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K-팝이 세계가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포부가 그대로 현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